근데 유언장은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되고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법률 전문가가 상의를 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상속설계 10계명 중 5번째 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남기는 한마디, 최후의 이런 느낌이죠. 역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담아서 남겨야 될 그런 천금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 유언들은 몇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언급을 하는데 2017년 12월에 어느 70대 할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 아니 이보다 더한 유언이 어디 있어요? 응? 아니 저도 사실 읽는데 뭉클해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어머니로서 자기가 남기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남겼잖아요. 미안함, 서운함, 감사함, 고마움, 사랑.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보다 더한 유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언장의 샘플은 이런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언장을 쓰자는 겁니다. 유언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 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나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거나 유언장을 쓰시되 그 법적 분쟁이 염려되는 재산 분쟁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다루면 되죠. 근데 유언장은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되고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쓴 유언장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한쪽 편을 드는 변호사와 가족들이 가서 이게 신음소리인지 동의 표시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녹음이 된 거예요. 반대 측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신음소리다. 명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이미 진료 기록상 유의미한 단계를 지나갔다. 그때 법원은 이런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놓는다든가 변호사의 사인을 받아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가족들이 전체 있는 데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필 정서를 정확하게 쓴다든가 내가 어떤 상황을 꿈꾸는지를 예정을 해서 그것을 법률 전문가가 상의를 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유언장을 2021년 1월 달에 썼고 또 다른 유언장을 2022년 1월 1일 날 썼어요.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새것 2021년 1월 달께 유용합니다. 우리 집안에 엄청난 도자기가 있어요. 실수로나 성질 나가지고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는 이미 유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은 살아있어도 그 물건이 없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언장은 100번 써도 돼요. 맨 나중 게 유용한 겁니다. 법적 효력은 맨 나중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랑 함께하는 정은주 변호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필 증서, 이제 흔히들 우리 유서를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자필로 적고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 그리고 본인의 주소, 성명 등을 적은 다음에 이제 날인 도장을 찍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녹음에 의한 방법인데요. 유언자가 유언에 취지하고 성명과 날짜를 이제 말로 하고 증인이 한 분 참여해서 유언의 정확함과 그리고 증인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녹음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육성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증서에 따른 방법인데요. 줄여서 공증이라고도 해요.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한 다음 2명의 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되고요. 외국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밀증서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또 이를 적거나 받아 적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증서를 밀봉하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고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다음 봉투 표면에 날짜와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좀 복잡해요. 이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은.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유언장을 자필 증서로 다 적합하게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뭐 질병이나 아니면 또 어떤 조난을 당한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을 때는 예외적 또는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필증서 유언의 모든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주소가 빠져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유언자가 다 전문도 잘 작성했고 성명도 잘 썼고 날인까지 했는데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필증서의 유언은 무효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 같은 경우에도 꼭 5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유언의 그 전문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필로 작성한 그 날짜, 연도와 월, 그리고 일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언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당연히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그 옆에 날인,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작성하기 전이든 아니면은 작성을 하고 나신 후라도 법률상 내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제대로 잘 충족했는지에 관해서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만 보더라도 아까 5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라도 꼭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서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에 관해서 아니면 뭐 또 상속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